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내 드레스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 신부들은 참 화려하게 입네. 우리 때는 소박하게 했는데. 그 말에는 칭찬이 아닌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넘겼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와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으니까. 신혼집에 들어간 첫날,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찾아오셨다. 며느리가 아침상을 차려야지. 우리 집 규칙이야. 나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부랴부랴 부엌으로 향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내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았다. 젓가락은 그렇게 놓는 게 아니야. 국그릇이 왜 저기 있어? 매번 지적이 쏟아졌다.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엄마가 원래 좀 꼼꼼하셔. 배우면 돼. 그의 말은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무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나를 평가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 좀 많아. 여자는 조심해야 하는데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저래. 버릇이 없어.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반박하면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고 침묵하면 무시당해도 싸다는 평가를 받았다. 친정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다. 저희가 선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내밀자 시어머니는 대충 받아들고는 한쪽에 치워두었다. 뭐 별것도 아닌걸.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먹어. 그 말을 듣는 어머니의 표정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시어머니의 문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준비했니? 빨래는 했어? 우리 아들 잘 챙기고 있지? 마치 감시하듯 매일같이 확인했다. 남편에게 말하면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너도 이해해줘. 이해? 나는 언제쯤 이해받을 수 있을까? 결혼 2년 차 나는 임신을 했다.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알렸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겠지? 우리 집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한 집안이야. 나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만약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밤잠을 설쳤다. 다행히 아들을 낳았지만 출산 직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젖이 잘 나오냐? 우리 아들은 모유로 키워야 해. 분유는 안 돼. 산후조리 기간에도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왔다. 내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그렇게 안으면 안 되라고 하고 기저귀를 갈면 방법이 틀렸어라고 지적했다. 친정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시면 이제 됐으니 가보세요라며 내쫓다시피 했다. 나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남편은? 그는 회사에 있다는 핑계로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그렇게 작은 무시들이 쌓이고 쌓였다. 하나하나는 견딜만 했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의 거리, 남편과의 거리, 그리고 나 자신과의 거리. 나는 점점 내가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었다. 결혼 3년 차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나는 그에게 털어놓았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 오늘도 친척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어. 마치 내가 집안의 하인 같다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삼켜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고 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냥 참고 넘어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참으라고? 넘어가라고?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데?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내가 물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왜 자꾸 편을 가르려고 해?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 엄마도 당신도 다 내 가족이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이 제일 잔인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고통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 독립해서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쳤어? 엄마 혼자 두고 우리만 나가겠다고? 그게 말이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불효자 만들 거야? 그는 화를 냈다. 나를 향한 배려는 없고 오직 체면과 효도만이 중요했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모든 일정을 통제했다.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 며느리가 어디 놀러 다녀? 집에서 청소나 해라고 했다.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또 친정? 시집이 우선이지 친정이 우선이야? 라며 비꼬았다. 남편에게 말하면 그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다. 그냥 한 번만 참아줘. 엄마 기분 풀어드리자.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갔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며느리라는 역할 속에 묻혀버렸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얼굴엔 미소가 사라졌다. 이 여자가 정말 나일까? 어느 날 나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진단서를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나 아파. 병원에서 우울증이래. 도와줘. 남편은 진단서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요즘 누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 다들 참고 사는 거야. 약 먹으면 되잖아.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오랫동안 울었다. 내 곁에 누워있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는 내가 우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나는 혼자였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공포에 시달렸다.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했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만들었지만 늘 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건 너무 짜고 저건 너무 싱겁고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어?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남편은 그저 지켜만 보았다. 가끔은 엄마 그만하세요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이 싫어서였다. 명절이 끝나면 나는 탈진한 상태로 침대에 쓰러졌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말했다. 고생했어. 그래도 잘 넘어갔네. 위로가 아니라 의무를 다했다는 확인이었다. 나는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런 희망을 붙잡고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심지어 내 아이조차도 아직 어려서 내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리고 그 고독은 어떤 고통보다 견디기 힘들었다. 결혼 5년 차 갈등은 돈 문제로 번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직장을 다니며 벌어오는 돈에 대해 노골적인 관심을 보였다. 며느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데? 통장 관리는 누가 해? 우리 아들한테 용돈은 제대로 주고 있어? 마치 내 돈이 시댁의 것인 양 굴었다. 실제로 결혼 이후 모든 큰 지출은 내 월급에서 나갔다.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 신혼집 전세금, 가전제품, 가구, 명절 선물, 시댁 경조사비 모두 내가 감당했다. 남편의 월급은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시어머니가 관리했고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나도 남편도 몰랐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월급 통장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 남편은 당황하며 말했다. 왜 그걸 보려고 해? 엄마가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나는 당신 통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게 정상이야? 남편은 짜증을 냈다. 자꾸 돈 얘기만 하면 어떡해. 속물 같게. 시어머니는 내가 돈만 아는 여자라며 친척들에게 험담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돈밖에 몰라. 정도 없고 인정도 없어. 아이러니했다. 정작 돈을 쓰는 건 나인데 돈을 밝힌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나였다. 나는 ATM 기계가 아니었다.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해 추석, 시어머니는 내 친정을 모욕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은 별로 형편이 안 좋아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도와줬지.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친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 친정은 형편이 어려운 집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부모님이 상처받으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럼 왜 결혼식 때 돈을 더 안 냈어? 전세금도 우리가 더 냈잖아. 거짓말이었다. 모든 기록이 내 통장에 남아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다. 봐. 전세금도 결혼식 비용도 전부 내가 낸 거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야. 남편은 통장을 보고도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기억을 잘못하신 거겠지. 나이 드시니까. 그냥 넘어가자. 기억을 잘못? 이건 거짓말이었다. 의도적인 거짓말. 시어머니는 내 부모님을 버릇없는 집안이라고 불렀다. 너희 엄마는 왜 명절 때마다 늦게 와? 시간 약속도 못 지켜? 사실 우리 어머니는 늘 정시에 오셨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일부러 시간을 앞당겨 말씀하셨고 그걸 늦는다고 비난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설명해도 소용없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시어머니는 교육 문제에까지 간섭했다. 우리 손주는 특목고를 가야 해. 사교육을 많이 시켜야지. 그리고 덧붙였다. 며느리 월급으로 학원비 대야지. 우리 아들 돈은 나중을 위해 모아야 하니까. 나는 분노했지만 또다시 참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입는 옷, 사용하는 화장품,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간섭했다. 며느리가 화장을 왜 그렇게 진하게 해? 남자들 시선 끌려고. 그 옷은 너무 짧아. 점잖지 못해. 나는 30대 직장 여성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10대 소녀처럼 통제받았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또 친구 만나? 며느리가 밖에만 돌아다니면 어떡해? 집안일은 누가 해? 나는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다. 남편은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지만
그건 남자들의 네트워킹이라며 당연시되었다. 나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다. 친구들의 모임에 가지 못하니 그들의 삶에서 점점 멀어졌다.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행복한 사진을 보면 부러웠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었다. 나는 그저 며느리로 존재할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아내도 아이의 엄마도 시어머니의 며느리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이 집에서, 이 관계에서는 결혼 10년째 되던 해 설날 모든 것이 폭발했다. 아침부터 제사 준비를 하느라 나는 부엌에서 3시간을 보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지시만 내렸다. 김치는 더 썰어. 저는 모양이 왜 그래? 과일은 제대로 깎았어?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생각도 감정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였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버릇이 없어. 절도 제대로 못해. 나는 제사 때마다 큰 절을 올렸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늘 부족했다. 우리 며느리는 특히 더 그래. 교육을 잘못 받았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수없이 들었던 무시, 모욕, 간섭, 통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관했던 남편.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내가 조용히 말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10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처음으로 대꾸를 한 것이다. 뭐야, 지금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결혼식 비용도, 전세금도, 명절 선물도, 학원비도 다 제 돈으로 냈어요. 집안일도 했고, 아이도 키웠어요. 그런데 왜 저는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어야 하나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끼어들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절에 왜 이래?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10년 동안 뭘 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왜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다.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어른한테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버릇없다고요? 10년 동안 당하고만 살았는데 한 번 말하는 게 버릇없는 거예요? 친척들은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남편은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방으로 가자. 얘기하자. 나는 팔을 뿌리쳤다. 여기서 얘기할게요. 다들 듣게. 저는 이 집안의 ATM 기계가 아니에요. 감정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며느리를 봤나? 페륜이야, 페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페륜이요? 정말 궁금한데 제가 어머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사랑? 존중? 배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무시와 모욕뿐이었어요.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가 감히 어른한테 대드는 게 말이 되냐?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다. 며느리가 감히.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영원히 아랫사람이었다. 인간이 아니라 역할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알았어요. 제가 감히 어른한테 대들었네요. 그럼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어딜 가? 명절인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밖은 추웠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행동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의 전화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문자가 왔다. 당장 돌아와.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나는 웃으며 폰을 껐다. 그날 나는 친정으로 갔다. 어머니는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정말 못 살겠어. 어머니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그만해도 돼. 충분히 했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찾기로.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기로. 그것이 이혼을 의미하든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동안 남편은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 처음엔 화가 난 목소리였다. 당장 집에 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다음엔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제발 돌아와. 엄마한테 사과할게. 마지막엔 협박하는 목소리였다. 아이는 어떡하려고? 내가 이러면 양육권 못 가져가. 나는 그 모든 전화를 듣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10년간의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남편의 방관, 모든 것을 증명할 증거들을 정리했다.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나는 무의식 중에 기록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승산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불평등이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양육권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안도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예민해서도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나는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2주 후 나는 이혼 서류를 들고 시댁을 찾아갔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신 차렸어? 이제 집에 들어올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혼하러 왔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남편은 서류를 보고 창백해졌다. 잠깐만, 지금 장난이지? 일주일쯤 나가 있었다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10년이에요. 일주일이 아니라 10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어딨다고. 창피해서 어떡해.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창피한 건 어머님이에요. 며느리를 10년 동안 학대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신 게 창피한 거예요. 학대라니. 내가 널 언제 때렸어? 시어머니가 항변했다.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에요. 말로 하는 학대도 있어요. 매일매일 무시하고 모욕하고 통제한 것. 그게 다 학대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확신이 있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엄마한테도 말할게.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10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기회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늘 어머니 편이었죠. 그럼 이번엔 나도 내 편이 되어 보려고요. 아이는 어떡하고? 남편이 물었다.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고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내가 돈도 없는 주제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 우리한테 손 벌릴 거면서.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건 지난 10년간 제가 이 집안에 쓴 돈의 목록이에요. 총 3억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전세금, 결혼식 비용, 명절 선물, 경조사비, 아이 학원비, 생활비.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어머님이 관리한다던 남편 월급은 어디 갔죠? 그 돈 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저축했어. 저축했으면 통장 보여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가 재산 분할 청구하라고 했어요. 10년간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법정에서 확인하죠.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다. 야, 그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었다면 저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만 했잖아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가족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내가 이러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냐? 재혼도 못할 텐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까지 걱정하시는 게 아들뿐이네요. 저에 대한 미안함은 없으신 거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나는 일어섰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합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가요. 제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10년간의 문자, 통화 녹음, 증인들. 법정에서 만나는 게 더 창피하실 텐데 선택하세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서명하지 마. 이혼하면 안 돼. 하지만 남편은 천천히 서명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재판까지 가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체면도, 돈도, 모든 것을. 서명을 받고 나는 집을 나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 은혜도 모르는 거사. 너 같은 여자 혼자 살아봐라. 후회할 거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후회? 이미 10년을 후회하며 살았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한 것이다. 차에 타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운전하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남편이 합의에 응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재판으로 가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재산 분할도 양육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되었다. 남편이 그동안 모았다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다. 대부분 시어머니가 쓴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 법원 출석일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다. 그는 초췌해 보였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다음 결혼에서는 아내 편을 들어주세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내를 선택하는 게 불효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다. 우리는 남이 되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된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서 아이와 함께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나 자신으로. 이혼 후 1년이 지났다. 나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아이와 단둘이 살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웠다. 아무도 내 행동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내 결정을 비난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 아이는 처음엔 힘들어했다.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다. 오히려 엄마가 행복해진 모습을 보며 아이도 밝아졌다. 주말마다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지만 그 시간은 나에겐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이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있어.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시어머니, 나를 1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사람. 하지만 동시에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 그래서 저한테 왜 전화하신 거예요? 내 목소리는 냉담했다. 한 번만 와줘. 엄마가 널 찾아. 마지막일지도 몰라. 마지막.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했다. 아직도 그 시절의 상처가 생생했다. 하지만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자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연민?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동정심? 알았어요. 한 번만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정말 가야 할까? 그녀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하지만 내가 가는 건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 도착했다. 중환자실 앞에 남편이 서 있었다. 그는 여인 모습이었다. 와줘서 고마워. 나는 대답하지 않고 병실 문을 열었다. 그곳엔 내가 기억하는 강하고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링거를 맞으며 가냘픈 숨을 쉬는 모습. 그녀는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며느리야?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마른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다. 한때 나를 거칠게 다루던 그 손. 이제는 새끼손가락만큼의 힘도 없어 보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나는 당황했다. 시어머니의 사과를 들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아들 좋은 대접 받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며느리한테 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때는 다 그랬거든.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어. 너를 사람으로 봤어야 했는데. 그냥 며느리로만 본 거야. 그녀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암 진단받고 아무도 날 안 찾아오더라.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들 피하더라고. 그때 알았어.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미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복수심도 증오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 후회하며 두려워하며 외로워하며.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애원했다.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용서. 쉬운 단어가 아니었다. 10년의 고통을 한순간에 지울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그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용서할게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잊을 순 없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일들, 그 상처들. 그건 평생 남을 거예요. 그래도 용서는 할게요. 어머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저는 더 이상 증오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거든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는 좋은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문 밖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다. 아마도 그도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시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의사가 사망을 선언했을 때 병실은 고요했다. 남편은 엉엉 울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놓았다. 장례 준비를 하며 남편이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에 행복해 보였어. 내가 용서해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음이 편해요. 미움을 안고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슬픔을 나누었다. 3일장이 시작되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친척들, 시어머니의 친구들, 남편의 지인들. 나는 상주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부탁으로 장례식을 도왔다. 아이가 손주이기도 했고 마지막 예의는 갖추고 싶었다. 조문객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이혼한 며느리야. 그래도 왔네. 양심은 있나 봐. 나는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떳떳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둘째 날 저녁 많은 친척들이 모였다. 식사를 하며 고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큰아버지가 말했다. 형님은 참 며느리 복이 없으셨어. 이혼까지 당하시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참으려 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어머님은 며느리 복이 없으신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를 복으로 여기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장내가 조용해졌다. 10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노동으로도 마음으로도. 하지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무시와 모욕만 받았죠. 그래서 떠난 거예요. 큰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맞지 않겠죠. 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마지막에 후회하셨어요.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못한 것을. 그때 남편이 일어섰다. 그는 조문객들 앞에서 내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90도로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사람들이 술렁였다. 우리 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만 찾으셨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사람만.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남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실격이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며느리한테 잘해라. 그 아이가 진짜 효부다였어. 조문객들은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나는 남편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후회와 자책, 그리고 늦은 깨달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 사이는 끝났다. 큰아버지가 일어나 내게 절을 했다. 내가 잘못 알았네. 미안하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 한 분이 말했다. 그 친구가 생전에 자주 말했어요. 며느리가 자기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게 싫었대요. 그래서 더 억누르려고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증오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나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내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까봐, 아들을 빼앗아 갈까봐. 저녁 무렵 나는 영정 앞에 섰다. 시어머니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어머님도 이제 자유해요. 나는 절을 올렸다. 진심으로. 복수나 의무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남편이 다가왔다.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제 서로의 인생을 살아요.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다. 알아. 행복하게 살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부부가 아닌 한때 인연이었던 두 사람으로서. 그리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시간이었다. 장례식 일주일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유언장 공개식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의아했다. 이미 이혼한 며느리인데 왜 나를 부르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에 참석하기로 했다. 법률사무소에는 남편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고인께서 작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직후에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다. 나 김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내 재산의 절반은 며느리 이지은에게 준다. 방안이 술렁였다. 남편의 형제들이 놀라서 소리쳤다. 뭐라고요? 이혼한 며느리한테?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이지은은 1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많은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괴롭혔다. 이것은 나의 속죄이자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다. 둘째, 나머지 절반은 내 아들들에게 균등하게 나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 손주의 교육비와 생활비는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내가 평생 모은 보석과 귀중품은 며느리 이지은에게 준다. 진짜 효부는 그 아이뿐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형제들은 항의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미 이혼했는데 왜 재산을 줘요? 변호사가 답했다. 유언자의 의사이고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혼 전에 작성되었고 이혼 후에도 철회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나는 충격에 빠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니.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며느리분께 드리라는 편지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펼쳤다. 시어머니의 필적이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평생 너에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나는 너를 질투했어. 너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당당했어. 내가 평생 되고 싶었던 모습이었지. 나는 시집살이를 하며 자존감을 잃었어.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전통이고 집안의 규칙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틀렸어. 나는 너를 억압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거야. 내가 집을 나간 후 나는 매일 울었어.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때 알았어.
너는 진짜 착한 며느리였어. 아니, 착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걸 몰라봤어.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 이 돈은 내가 이 집안에 쓴 돈의 일부라도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내가 평생 하지 못한 사과를 이 재산으로라도 하고 싶구나. 부디 용서해다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우리 손주 잘 키워주길. 너는 좋은 엄마야.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엄마야. 마이너스 시어머니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옆에 있던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일어나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왜 마지막까지 당신 이름을 불렀는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은 가족이었어. 진짜 가족. 나는 혈연만 가족인 줄 알았어. 하지만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 당신이 10년 동안 보여준 헌신, 인내, 사랑.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 남편의 형제들도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몰라봤어요. 둘째 시동생이 말했다. 형수님이 명절 때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주시고 챙겨주신 거 다 기억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이제라도 당신 어머니께 절하세요. 진심으로. 남편은 영정사진이 놓인 쪽으로 돌아서서 큰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좋은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의 잘못된 길을 막지 못해서 미안해요. 변호사가 재산 목록을 정리하며 말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부동산 포함 약 8억입니다. 절반인 4억이 이지은 씨께 가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분배됩니다. 또한 보석함에는 약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불만스러운 표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었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며칠 후 재산 상속 절차가 완료되었다. 나는 그 돈으로 아이와 함께 살 작은 집을 샀다. 전세가 아닌 내 이름으로 된 집. 생전 처음이었다. 30년을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집들이 날 친정 부모님이 오셨다. 어머니는 새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이제 내 집에서 편하게 살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은 가끔 아이를 데리러 왔다. 그때마다 우리는 짧게 대화를 나눴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더 이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아이의 부모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안 돼요. 우리는 끝났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해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렇겠지. 나도 알아. 그냥 후회돼서. 후회는 당신 몫이에요. 나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좋은 아빠로 남아주세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약속할게. 아이만큼은 제대로 사랑할게. 시간이 흐르며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다. 결혼 전에 좋아했던 취미였다. 시댁에 살 때는 며느리가 그런 거에 시간 쓸 시간 있어? 라는 말 때문에 포기했던 것. 이제는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미술관을 다녔다.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친구들을 만나 오래도록 수다를 떨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였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1년 후 나는 작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주제는 해방이었다. 10년의 억압, 그리고 그로부터의 해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친구들, 친정 식구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과 그의 동생들도 왔다. 남편은 그림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어둡고 답답한 색감에서 점차 밝고 자유로운 색감으로 변화하는 그림들. 그는 내게 말했다.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다음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세요. 전시회가 끝난 저녁, 나는 혼자 와인을 마셨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빛나는 사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시동생이었다. 형수님, 전시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형수님은 강한 사람이에요. 존경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거울을 보았다. 거기에는 더 이상 지쳐있는 여자가 아니라 당당하고 행복한 여자가 서 있었다. 눈빛은 살아있었고 미소는 진심이었다. 이게 나구나.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버텼던 것도, 떠났던 것도, 용서했던 것도, 모든 선택이 옳았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나는 작은 미술학원을 열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살아간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풍요롭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낀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다. 가끔 물어본다. 엄마, 아빠랑 왜 헤어진 거야? 나는 정직하게 대답한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어.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거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전 남편은 재혼했다. 새 아내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들었다. 어쩌면 그가 원했던 스타일일 것이다. 나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하세요. 이번에는 아내를 잘 지켜주세요. 그는 간단하게 답했다. 고마워. 너도 행복해. 가끔 그 10년을 떠올린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연민이 앞선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들도 자신들이 배운 대로 자신들이 받은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물론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 사람의 관계는 피로 엮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나는 시댁과 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족이 될 수 없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혈연과는 상관없이.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구한 선택이었다. 만약 계속 그 관계에 머물렀다면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잃었을 것이다. 떠남으로써 나는 나를 되찾았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용서도 배웠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미움을 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용서했다.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 내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다. 요즘 나는 행복하다. 크고 화려한 행복은 아니지만 소소하고 진실한 행복이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누는 것, 밤에 침대에 누워 내일을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이다. 가끔 학원에 오는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조심스럽게 조언한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행복해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엄마가 물었다. 그래도 이혼은 너무 큰 결정 아닌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쉬운 결정은 아니죠. 하지만 때로는 큰 변화가 필요해요. 죽은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다. 나는 그저 이지은이다. 한 사람의 엄마이고 미술 선생님이고 한 여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역할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린다. 비는 모든 것을 씻어낸다. 먼지도 오염도 상처도. 그리고 비가 그친 후에는 새로운 것들이 자라난다. 꽃도 풀도 희망도. 나의 인생도 그랬다. 오랜 고통의 비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고 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엔 오직 평화만이 남았다. 복수심도 분노도 원망도 없다. 그저 담담함과 평온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 나는 살아남았다. 부서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오늘도 나는 산다. 미소 지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누군가에게는 작아 보일 수 있는 이 삶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전히 나의 것이니까. 내가 선택한,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이니까. 그리고 나는 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 복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이기는 것.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고 진짜 행복이다. 오늘 밤 나는 평화롭게 잠들 것이다. 내일 아침 나는 행복하게 눈을 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루를 나답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